네, 전국에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을 봐셨던 많은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 이번 시험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평과 그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간략하게 일단 좀 평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 90점 정도는 좀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85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이제 답이 이게 구할 한 90점 정도,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긴 한데, 나머지 한 두세 문제가 좀 풀 때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해서 85점 정도 이상, 그리고 90점 정도면 이제 잘 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점이면 뭐 무난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요, 우리 뭐 9번 문제인데요. 우리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 있는 문제 있죠. 9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 수험생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법령인데, 법도 이제 법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가 출제됐던 이유는 이제 대학 교수님 교재 중에서 이렇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재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시험을 출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게 16번이 중앙예산기관인데요. 그렇죠. 뭐 기재부 관련해서 그렇죠. 뭐 재무부 뭐 이런 재경부 해서 중앙예산기관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건 답을 구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답을 구하기는. 그래서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문제상으로 연도가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24번에 비슷한 문제인데요. 지방선거. 지방자치론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부분도 이것도 답 있는 부분은 이 기출이 이미 나왔었고, 뭐 제가 강의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만큼은 뭐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 틀릴 문제는 아닌데, 연도가 막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하고 이제 25번 문제인데요. 이제 외재적 동기부여하고 내재적 동기부여 뭐 이런 묻는 문제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수능 문제 있습니다. 도덕적 설득한다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네모칸 쳐서 네모칸 집어넣는 건데, 이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해석하다 보면 좀 글을 읽는 거에 따라 뭐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확신을 갖고 좀 풀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16번, 24번은 연도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느낌은 들지만 사실 답은 좀 명확해요. 답을 좀 구하기 쉬웠다. 이런 것들은 왜 사실 정확히만 이해하고 있으면 답은 명확해요. 사실 답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7번과 25번은 답은 이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내가 확신을 갖고 풀긴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번, 25번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8번에 이제 노슨과 로빈슨의 이제 정책 결정 요인론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그 핵심적인 부분을 알면 문제 답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9번은 좀 여러분들 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24번, 7번, 25번, 18번인데 이게 다 어려운 건 아니고 답 구하기는 좀 쉬워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를 이제 아마 이렇게 고루고루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좀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일반 수험생에도 잘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령으로,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야지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교수님 교재 중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거기 대학 교수님 교재 안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 교재만으로는 사실 풀기는 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16번, 24번, 7번, 25번, 18번이 답이
구하기 쉬운 것도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16번, 24번, 18번. 자, 7번, 25번은 답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확신이 좀 없이 이게 답일까? 이게 답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확신 없이 좀 풀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5문제, 이건 한 문제하고 이 5문제에서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틀렸을 수가 있어서요. 한 90점에서 85점 사이 이 정도에서 아마 시험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무난하게 90점은 잘 보신 것 같고요. 85점이면 잘 봤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풀다 보면 한 90점 이상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고득점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85점도 뭐 그렇게 못 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잘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1번.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좀 설명드린 어떤 팁이 있어서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같이 제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조금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 기술이다. 우리가 행정학에서 일상이란 건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식화되어 있다. 이런 것도 옛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같으면 같이 잘 맞아서 올라간다. 그래서 일상적 기술을 쓸 때는 굉장히 공식화된 구조를 가진다 했을 때 옛날이니까 공식화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일상적이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일상적이다,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공식화가 잘 되겠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봐도 크게 어렵지 않지만 자, 보시면 이렇게 일상적 기술은 옛날 거다. 그렇죠? 공식화도 옛날 거다. 그래서 시대가 같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 만일에 여기 불확실한 환경, 불확실하다는 건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렇죠? 근데 공식화는 옛날이야. 시대가 다르면 떨어진다. 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그러나 이제 개념적으로 봐도 충분히 옛날이니까 같이 옛날일 땐 옛날 게 올라간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굉장히 공식화할 수 있겠죠. 답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조직 구조의 형태를 우리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때 환경이 복잡, 불안정할 땐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이 안정적일 땐 기계적 구조가 좋고요. 환경이 동태적이고 불확실하고 변화가 클 때는 유기적 구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크게 나누면 기계와 유기인데 환경이 동태적일 때는 유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조직 구조는 기계와 유기로 나누되 환경이 복잡, 동태, 불안정하면 어떻다? 유기가 적합하다. 그렇죠? 다만 이제 4번은 조금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는 조직 내에 있는 여러 부문 간의 결합의 형태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도 관련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문 간의 결합 형태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조직 구조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이 그냥 없이 분업을 할 거냐, 그냥 팀으로 함께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관계, 이런 것도 당연히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엘더퍼의 욕구 내용 중 관계 욕구는 ERG 중에 R이죠. 메슬로 중에 생과 안과 해당된다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엘더퍼 얘기는 제가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이제 생리와 안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 욕구가 관련돼 있고요. 안전의 일부 사회, 그다음에 존경의 일부는 관계와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경의 일부와 자아 실현은 성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계 욕구는 일단 생리적 욕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의 욕구는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지만 일단은 관계 욕구는 생리가 아니다. 그래 틀렸죠. 다만 제가 이렇게 문제 풀면 좀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부화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2개씩 끊어서 생안, 사존, 자 이렇게 풀자고 그랬어요. 생안, 사존자. 그래서 이걸 E, R, G로 일단 이렇게 풀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R은
생과 안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문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 세분화되어 있지만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정도로 풀어도 왜 이제 이런 생리적 욕구가 이제 완전 이게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안, 사존, 자 나눠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안에서 알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봐야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생안은 관계, 알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자, 부름의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이론도 있고요. 동기부여는 과정 이론도 있는데 과정 이론 중에 대표가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3번. 허즈버그는 자,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즈버그는 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뭐다? 상호 독립적이다.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위생 요인과 동기부여는 별개니까 독립돼 있으니까 위생 요인이 충족됐다고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아담스는 자,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서 이제 준거 인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뭘 느낄 때 불공정성을 느낄 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공평함의 정도라는 게 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평함의 정도가 높으면 공정한 거고 공평함의 정도가 낮으면 불공정한 거죠. 당연히 공평함의 정도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주의하라고. 그래서 이걸 공평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공평함의 정도니까 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게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아담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동기부여란 불공정성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된다. 다만 이 불공정성과 공평성의 정도는 다른 거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들, 임용 결격 사유죠. 임용 결격 사유 22년도 10월입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임용 결격 사유는 자, 일단 어떤 사람? 피성년 후견인 안 되죠. 피성년 후견인 안 되고요. 뭐 감옥 갔다 와서 5년간 안 되고요. 그렇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끝난 날부터 2년간 안 됩니다. 그리고 파면을 받으면 5년간, 해임은 3년간 안 되는데, 자, 집행유예를 보면 만약에 3년 징역 판결을 받고 1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1년 동안만 내가 큰 잘못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제 집행유예가 끝나면 앞으로 2년간 그때부터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뭐가 된다? 임용 결격 사유다. 감옥 갔다 오면 몇 년간? 만약 3년 징역 살다 나온 후부터 5년간이죠. 파면 받은 날부터 이제 5년간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 자, 성년 후견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이 종료되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능하겠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습니다. 우리가 임용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건 임용 결격 사유예요. 그렇죠? 근데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으면 당연히 임용될 수 있겠죠. 자, 보시고요. 2019년도에 징계로 파면을 받았네요. 그럼 앞으로 몇 년간이요? 5년간. 그럼 2014년 정도 2024년 정도 되겠죠. 5년, 22년은 그거 아니잖아요. 5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금고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도 10월 13일 날 끝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끝난 날부터 몇 년? 2년. 그러니까 20년, 21년, 10월. 그럼 22년 되겠죠. 그렇죠? 19년도부터 20년. 20년도 21년. 10월 14일 이후로는 시험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년간이니까 2022년도에는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드린 자료들이에요. 그렇죠? 이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드리고 그림으로 만들어드리면서 조금 더 시각화하고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짧고 간략하게 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정실주의와 역관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 자, 실적제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밀 원령은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 돼 있는데요. 자, 영국은 이제 유럽 등 영국은 특히 이제 영국 얘기죠. 영국이 이제 실적주의로 넘어갔을 때 법이 제2차 추밀 원령이고요. 1870년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실적주의로 넘어갈 때 있던 법이 펜들턴 법이고 1883년도 법이에요. 그래서 자, 1번에 자, 영국의 추밀 원령은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섰고요. 실적제의 바탕이 됐던 법들이죠. 자, 2번. 역관제는 자, 정치적 충성도로 공무원을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 검증을 안 하고 정치적 충성도로 뽑다 보니까 자, 오히려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 관리의 역량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관제는요. 자, 우리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능률성과 전문성 저하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정치적 충성도로 뽑기 때문에 능력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더라. 자, 도입한 건 누구예요? 잭슨 대통령이 도입했죠. 잭슨 대통령이 도입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3번부터 보시면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역관제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 원리로 인식하고 인상제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역관주의가 왜 민주주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역관주의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빨간색을 원하면 선거로 빨간당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빨간당 후보와 뜻을 같이 하는 빨간색으로 관료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충성도 있는 관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빨간색을 원하면 대통령, 관료까지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대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누가 도입했다? 잭슨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럼 바뀔 때마다 관료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공직의 특권 계층화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권 계층화가 되려면 뭐 10년, 20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텐데 4년마다 물갈이가 되니까 그죠? 고인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인물이 없고 계속 물갈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특권 계층화를 방지하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역관제를 이제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 원리로 인식하고 인상제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고요. 이때 역관제는 자, 관료제의 이제 특권화를 방지하면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고 현재 일부 정무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관들, 그렇죠. 이번에 빨간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장관들을 다 바꾸잖아요. 한 번에.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장관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도 일부 정무직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5번.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첫 번째, 관료제 같은 경우는 계층제 원리에 따라 체계가 확립되고요. 자, 공무원을 뽑을 때도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이제 전문적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층제고요. 또 보다 전문적 자격을 요구한다. 자, 세 번째, 훈련된 무능은 훈련된 무능. 그러니까 분업을 하다 보면 관료제는 이제 분업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분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업을 만들고 계층을 만든 계층제와 분업 구조를 갖는 게 관료제인데 분업을 하다 보면 평생 나사만 20년 동안 조인 거예요. 다른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나사 조이는 일은 뭐가 생겨요? 전문성이 생겨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무능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다. 하나 잘하는데 다른 건 무능해졌다. 자, 훈련된 무능이다. 하나는 훈련이 됐는데 나머지는 못한다. 그래서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력과 업무 능력은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자,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업무만 소극적으로 수행한다. 무사안일이죠. 무사안일. 무사안일. 동조과잉은 아니죠. 일단 무사안일이고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자, 무사안일하게 이뤄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자, 동조과잉은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이런 현상. 이런 걸 동조과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료는 법을 강조해서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동조과잉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왔던 4번 보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건 오히려 자, 무사한 일과 관련돼 있고요. 동조과잉은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6번 전문 경력관 제도고요. 전문 경력관 제도도 뭐 예전에 시험 다 나왔었던 거고요. 비슷한 내용들이죠.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자, 우리가 공무원이 이제 경력직 공무원들은 사실 조금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 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뽑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하나가 전문 경력관이고 하나가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이 전문 경력관은 이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년까지 보장시키면서 장기 근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뽑는 거고요. 이들은 다 일반직입니다. 경력직이죠. 일반직이고요. 이들은 따로 계급급은 직권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 공무원들은 자, 계급제는 이렇게 뽑아서 이런 직권직렬 분류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 그러니까 전문적 행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뽑아야 돼요. 따로. 누구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 뽑은 게 전문 경력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일반 공무원들을 이렇게 뽑는 거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의 계급구분, 직군, 직렬, 분류에 적용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따로 뽑은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직군, 뭐 직렬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이거 외에 따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따로 계급구분과 직군,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도 전문 경력관만의 직군, 직렬은 아닌데 이들을 좀 분류하기 위해서 가볍게 가군,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미 시험 났던 얘기고요. 자, 일반직 공무원과 과거 문제죠.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권 직렬 분류를 적용한다? 아니죠. 적용하지 않죠. 적용하지 않고요. 자, 전문 경력관 직위의 군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인데 이들은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직군 직렬이 아니라 그냥 가군, 나군, 다군 이들만의 직위의 군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서 전문 경력관을 다른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도 있고요. 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간에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어떤 전문 분야의 공무원을 자, 전문 경력관 직위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나왔던 기출이고요. 18년도 국가직 9급이죠. 이 문제를 살짝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6번 보시면요. 전문 경력관 제도인데요. 전문 경력관은 이제 계급 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전문 경력관들은 직군 직렬은 아닌데 그들만의 군이 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전직 시험을 거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어요. 뭐 필요하면 뭐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전직시킬 수 있는데 전문 경력관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서로 뭐 다른 일반직 공무원도 뭐 능력만 있으면 전문 경력관으로 올 수가 있고요. 또 전문 경력관도 평생 이것만 이 전문성 있는 일만 하기 싫다. 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그럼 전직 시험을 통해서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답은 3번이고요. 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간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를 좀 바꿔서 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제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답을 구하기는 아까 제가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걸 국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국어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건가 이거 확신을 갖고 딱 답이 나올지 않을 수 있는데
국어적인 부분입니다. 그거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자, 한번 보시면 유치원 어린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그림 그리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그림을 완성하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고요. 선물을 주는 거죠. 뭐가 있는 거요? 외재적인 보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 약속을 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물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준 거죠. 미리 얘기 안 했고 이제 자발적으로 잘하는 애들에게 선물을 준 거죠. 세 번째 집단에는 어떤 약속도 선물도 없이 평소처럼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관찰했더니 관찰 결과,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 이렇게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는지 했더니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그림 그리기 놀이를 그냥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던 애고 뭐 깜짝 선물 받았더라도 그거는 이후에 받은 거고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이죠. 근데 첫 번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선물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 한번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인 그림이 아니라 선물을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자, 어떤 동기가 자, 외재적 동기가 뭐예요? 선물처럼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야지. 외재적 동기가 자, 어떤 동기를 내재적 동기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건 축소한다. 축자가 축소할 때 축자예요. 그러니까 구축하는 거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가 생겨버리면 선물을 받다 보면 이제 스스로는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외재적 동기가 이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버리고 구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그렇죠? 이때 내재적 동기는 뭐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 예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외부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치관이나 일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가가 외재고 나가 내재고 다가 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뭐 답을 뭐 찾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국어 문제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어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자, 외재 동기가 내재 동기를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재 동기 뭐예요? 선물. 그죠? 선물이 없으면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다는 점을 제시했고요. 자, 그래서 다만 이제 나가 내재니까 내적 동기로는 뭐가 있다? 이런 일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 4번인데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어적으로 이걸 해석하기가 이제 따라서 좀 확신이 이건가 저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막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요. 8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 설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억. 자, 동일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 정책 지평을 기준으로 여러 번의 사전 사후 측정을 해서 자,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이 단절적 시계열 설계, 그러니까 시계열 설계들은 기본적으로 측정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하고 그 외에 사후적으로도 측정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계열이다. 시간의 흐름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계열 할 때 설계, 그죠? 설계란 말이 나오면 거의 다 뭐다? 준실험이다. 그래서 제가 설계라는 이름이면 거의 다 준실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계열 설계 등이 있죠. 뭐 이거는 근데 딱 하나 단일 집단으로, 그렇죠? 단일 집단으로 설계하는 거, 그건 비실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단일 집단으로 했던 설계하는 것들은 그건 비실험이고 웬만한 설계는 뭐다? 준실험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 번의 사전 사후 측정, 여러 번에 이렇게 측정한 게 시계열 설계인데 이런 시계열 설계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준실험이다. 제가 설계란 말은 거의 다 준실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요.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자, 추론하는 거, 통계 이런 게 비실험이야. 그죠? 비실험적 요인들은 이렇게 통계 등 회기 분석이나 경로 분석 등 어떤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치화된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 이미 이거는 실험을 한 게 아니라 통계로 나온 기법,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들. 그렇죠? 통계 분석 기법, 회기 분석, 경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실험 설계죠. 비실험 설계. 자, 다시 우리가 비실험 설계는 자, 뭐라는 거다? 일단 실험을 하면 단일 집단으로 설계한 게 기본적으로 비실험이고 아예 실험을 안 한 이런 통계나 어떤 인과 모형에 따라 평가하는 거 이런 것도 뭐다? 기본적으로 비실험이다. 그래서 이제 통계로 하는 것들.
그래서 제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 통계로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이게 통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켜서 효과를 추정하는 것보다 이게 비실험이고, 이때 비실험 설계를 하는 경우 다중 회귀 분석, 인과 경로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의 기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왔던 지문들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이나 경로 분석 이런 분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우리가 비실험이다 표현합니다. 비실험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아까 조금 헷갈리는 게 이거 시계열 설계하고 여기 나오는 이 시계열 분석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이거는 좀 구분하시고, 일단 여기 회귀 분석하고 경로 분석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분석 기법을 배우는 게 미래 예측 기법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시계열 분석, 그다음에 각종 회귀 분석, 우리가 경로 분석 이런 배웠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래에 대한 이론적 예측이고 통계적 예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값,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예측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실험이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잠깐 보시면요.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 요인은 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 때문에 시간의 경과로 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화되는 것. 이건 역사 요인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성숙 요인입니다. 성숙 요인. 그래서 자, 보시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서 시간의 경과로 인한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는 뭐예요? 성숙 요인입니다. 그 역사 요인 아니죠. 역사 요인 아니고, 역사 요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시간의 경과다. 그렇죠? 그래서 성숙 요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요. 그렇죠?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이제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고요. 이때 재정 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에 이제 지출해라 돼 있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아니 법에 지출해라 그리고 규모도 딱 정해지는 이런 법정 지출과 그와 함께 그에 따른 이자 지출, 이자 어떤 뭐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이자가 내야겠죠. 그런 이자 지출을 하고, 그래서 법정 지출이 있고 이자 지출이 있고 그 범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정한 규정이 아닐 때는, 여기서 아닐 때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재량 지출이다 표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 책에 이제 그 반영이 돼 있어요. 이번에 새로 이제 개정된 책들 내에 보면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무 지출의 범위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부세, 교부금, 그래서 재정하여튼 교부하는 돈들, 그리고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발생한 지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지출,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자 지출, 또 교부, 그 다음에 조약에 따라 국제기구와 따라 지출, 이자 지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의무 지출입니다. 자, 그래서 교부, 그죠? 지방교부, 지역교부. 그다음에 여기 UN 평화 유지 활동 PKO 예산, 이게 이제 국제기구와 관련한 돈이죠. 그리고 이자 지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재량 지출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에서 답은 3번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 부처 운영비는 재량껏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법에 따라 다 정해진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이건 재량껏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고 실제 답은 3번인데요. 사실 이제 대학 교수님 책을 보면 교부세와 교부금과 이자 지출 이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얘가 대학 교수님 책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 대통령령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이 있죠.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9번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0번인데요. 자,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품목별부터
품성계영 이렇게 돼 있죠. 4번부터 일단 보면 순서대로 보면 품목별 예산은 자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죠. 그래서 1920년대에 미국에서 도입됐던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이고요. 자 품목별 예산은 통제 중심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 중심, 투입 중심 예산이고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출 대상, 지출 품목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연필 5개 5,000원, 노트 3권 6,000원, 컴퓨터 한 대 50만 원, 51만 1,000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출 대상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보다 품목별 예산이고, 자 이런 게 보다 투입 중심, 통제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20년대 이제 도입됐습니다. 자 3번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 이후에 산출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산출 이후에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 50년대에 이제 정부에 도입됐다. 뒤에는 맞는데요. 앞에가 이제 틀렸는데, 자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은 이 품목별 예산의 단점이 크게 뭐냐면 이 투입 중심으로 통제는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품목별은. 근데 투입이 과정을 통해서 산출을 내고 그게 결과 성과를 내고 영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안 보이더라? 품목별 예산은 투입은 여기는 관심이 있는데 이 산출 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산출 쪽이.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통해서 이 산출을 좀 보고 싶어서 만든 예산이 뭐냐면 그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뭐 내용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중심 예산이라고 해서 자 뭐 하겠다? 이 투입부터 과정을 통해 산출까지를 뭐 하겠다? 관리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제 산출까지 초점을 두고 운영한 예산이 기본적으로 보다 성과주의 예산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최종 산출이 아니라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산출에서 그칩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어디에? 여기 투입, 통제 중심이고 투입과 과정과 산출까지가 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능률성에 바탕을 둔 예산으로 투입이 어디로? 산출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단기적 결과란 말이에요. 중간 산출물이다 보니까 이쪽 결과와 성과와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이걸 확인하고 싶은 예산이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신성과주의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중간 산출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이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예산이 뭐다? 신성과주의다.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장기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산출까지만 보는 게 성과주의고 이렇게 장기적인 궁극적 목표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신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성과주의 예산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여오는 총액배분 자율 편성부터 이런 것들이 다 신성과주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총액배분 자율 편성 예산과 함께 그 앞에 항상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총액배분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붙는 이런 구조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에 뭐가 있다? 재량과 분권이 있고 그에 따라 성과를 붙는 MPM 개혁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어떤 예산 제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신성과주의다. 뭐가 필요하다? 재량과 분권. 여기는 알아서 하라는 거. 이건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것만 달성해. 뭐예요? 재량 주겠다는 거. 재량. 그렇죠? 그게 신성과주의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3번에 자,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이 아니라 산출 이후의 성과. 이게 결과죠. 성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성과주의죠. 신성과주의. 뒤에는 성과주의 맞는데 이 가운데가 이제 신성과주의 얘기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2번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 이런 정부가 돈이 많았을 때 이제 각종 계획을 통해서 넉넉할 때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은 사업을 했던 시대에 만들었던 예산 제도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이러면 미래도 보는 거죠.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뭐야?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이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돈이 이렇게 넉넉할 때 많이 했던 60년대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 예산은 자, 기본적으로 자, 장기적 계획을 단기 예산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 프로그램, 발전 사업을 하겠다.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지 선정하고 용지 매수하고 철거하고 본관시 쪽에서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획을 위해서 사업과 그리고 나서 구체적 예산. 그래서 66년도 부지 선정할 때는 200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 계획과 사업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장기 계획과 사업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거.
장기 계획, 사업들, 예산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뭐다? 계획예산 제도다. 그래서 계획예산 제도는 자, 장기적 계획과 사업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이런 돈이 넉넉했을 때 좀 많이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영기준, 제로 베이스란 거, 돈을 제로 베이스로 하겠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돈을 좀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예산으로 자, 예산 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로 베이스죠. 그래서 예산 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70년대 이제 이게 민간 기업에 들어왔다가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렇게 발전됐던 예산이 영기준이다. 그래서 영기준은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다. 그렇죠?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점이 뭐다? 감축. 그래서 1970년대에 이제 발전했던 예산제도다. 자, 문제 11번 보시면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은 자, 우리가 배웠죠. 행정은 결국 뭐다? 경영이다. 우리가 자, 행정을 경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그게 뭐예요? 행정은 경영이다 얘기예요. 행정은 항상 정치와 경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행정이 정치가 아니다. 두 개다. 정치, 행정은 다르다. 이원론. 그러면 행정은 경영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 표현했죠. 그래서 정치행정 2면 공사행정은 1이다. 그리고 이게 보다 행정은 경영이다. 그래서 1번에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없고 그래서 공사행정 1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정치행정 2면 공사행정 1이다. 이때 그럼 정치와 행정은 다르니까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정치가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걸 누가 한다? 행정이 한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구분하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뭡니까? 자,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구분해서 정치가 의사결정하고 행정은 이걸 집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 행정의 이 집행 영역을 연구하겠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됐고 이제 정치는 빼고 이쪽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경영을 연구하겠다. 그게 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경영 집행할 것인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자, 의사결정을 일단 정치가 하고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건 행정이 한다. 그래서 윌슨은 이 행정을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죠? 뭘 위해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렇죠? 결정 말고 이 집행을 잘하려면 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잘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4번처럼 대공황 이후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 기능을 강조되면 그건 뭐예요?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이론론. 그래서 대공황 당시 통치기능사를 당시에 발전했던 뉴딜 정책, 경제 대공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론론 계열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문제 12번이고요. 정부 실패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정부 실패 요인은 크게 제가 사파비권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사파비권. 그렇죠? 사파비권이고 그 첫 번째 BBB죠. BBB 있는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사적 목표의 설정인데 자, 이걸 다른 말로 내부성이라 하고요. 내부성은 자기 조직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에요. 국가보다는. 그렇죠?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 이게 파생적 외부 효과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파생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내부성. 공공조직이 공익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내부성 혹은 사적 목표 설정. 자, 있고요. X 비효율성은 뭐예요? X 비효율성은 독점적 구조로 인해서 비효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독점으로 인한. 독점이 되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최신의 기술도 있고 더 효율적인 게 있어도 그걸 굳이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태에 빠진다. 이게 X 비효율성이고요. 네, 권력의 편제가 있는데 권력의 편제는 자, 분배의 불평등이 능력의 차이나 정보 편제라기보다는 정부 내의 권력과 특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권력의 편제고 그러면서 그 남용된 권력이 적절한 영역에 분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로비나 뇌물 갖다 바친 곳에 권력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에 특히 남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실패하더라. 자, 그래서 자,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건 X 비효율성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권력의 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권력의 편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지대추가 연결해서 같이 봐요. 그래서 지대추는 뭐냐면 자, 어떤 특정 지역에 자, 어떤 땅을 내가 독점, 지대, 독점을 누리고 있던 거예요. 독점을. 어떤 땅에서. 근데 누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들이 로비를 하게 되고 이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 라는 이제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애가 못 들어. 왜? 내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독점, 지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값을 내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관료한테. 지대, 땅, 지대. 우리가 지대, 땅값이라는 거예요. 땅의 대가. 내가 독점 지대를 누리고 있으니 로비를 해서 규제를 만들고 다른 애 못 들어오게 하고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대를 계속 내겠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걸? 로비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 여기 규제를 통해서 인위적 지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 등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생산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로비하는 데 돈이 써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대축은 당연히 이 권력의 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번이 일단 틀렸죠. 자, 13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경쟁적 규제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항공통신 방송처럼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산업들은 그냥 아예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아예 독점적 권한을 주고 이들의 활동, 가격 등을 이제 규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통신 방송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산업들은 어차피 독점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어차피 독점이 되면 가격이 올라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어차피 독점될 거니까 정부가 특정인을 딱 지정해서 독점권을 허용해주고 특혜를 주고 그 대신에 내가 허락해줬으니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돼. 네 마음대로 가격 올리면 안 돼. 그래서 가격을 규제하는 등 이렇게 활동을 규제하는 게 뭐예요? 경쟁적 규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예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 이게 경쟁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적 규제는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다수의 경쟁자가 있고 지정된 소수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 조치를 하여 가격을 못 올리게 해서 공익을 도모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통신, 항공 이런 것들이 경쟁적 규제 정책의 예와 관련됩니다. 자, 4번처럼 그런데 이 경쟁적 규제는 규제기관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저항이 좀 약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분경, 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경, 보제. 그래서 이쪽 분으로 갈수록 갈등의 정도가 낮고 재분배로 갈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은데요. 이제 이 정도 보호나 재분배가 갈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분배나 경쟁은 좀 약하고. 그래서 경쟁적 규제는 갈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호나 재분배로 갈수록 이제 갈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자, 규제를 받는 자들은 오히려 좋죠. 독점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특혜를 받은 건데. 다만 가격만 일정 정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받는 자들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4번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관 통합형은 행정의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통합형은 주민들이 직선으로 의회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행정부 자체를 의회 내에 집어넣는 겁니다. 보통은 뭐 따로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의회 내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만 구성하고 행정부를 아예 의회 내에 놓다 보니까 의회 말을 잘 듣고 근데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고 그래서 의회가 책임지고 일을 하기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된다?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를 통한 행정이에요.
의회가 통제하다 보니까 훨씬 더 주민의 대표를 통해 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관통합형은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통합형의 대표가 의회형, 영국의 아예 의회 안에 입법과 행정을 다 담당시키는 이런 형태가 의회형입니다. 자, 3번 기관 대립형 중 약시장의회,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데 시장, 그러니까 단체에 장이 있고 우리가 대립형은 짱과 의회를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짱과 의회를. 근데 짱이 힘이 약해요. 그리고 의회는 힘이 강합니다. 뭐 약시장 강의회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시장이 약하다는 건 그만큼 상대로 의회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요하겠죠. 의회가 강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인사권에서도 의회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방의 의결에 거부권을 가진다. 이러면 힘이 있잖아, 아직. 그죠? 거부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기관 대립형은 뭐냐? 했을 때 기관 대립형은 주민이 직선으로 단체장과 의회를 뽑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단체장이 힘이 센 경우도 있고 지방의회가 힘이 센 경우도 있다. 근데 단체장이 힘이 약한 형태는 이제 미국의 초기 형태예요. 미국의 초기 형태들은 단체장 힘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관 대립형을 하면 장점이 자, 상호 간에 의회와 짱이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마찰로 인해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관 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대립 및 마찰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시장이 약하니까 의회 동의 받는 건 맞는데 지방의회 거부권 가진다면 시장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권 가지지 못한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5번에 전자정부 구현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자, G2B의 대표적 사례는 나라장터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념이 이제 우리가 G2C, G2B, G2G.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from government to citize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민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from 빼고 그냥 G to C인데 to를 그냥 숫자로 해서 G2C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 그래서 G2C고요. G2C. G2B는 government to business.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G2G는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와 정부와의 관계. 문화부와 외교부, 국방부와 통일부 이런 식으로 정부 기관과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G2G.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G2B.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G2C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24나 국민신문고는 시민들이 뭔가 신고하는 거예요. 민원을 내거나 이런 혹은 각종 민원이나 뭔가 내는 데가 정부24 국민신문고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 정부에 시민들이 뭘 낸다? 민원을 낸다. 다만 이게 의미 자체가 이제 from government to city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민, 개념이 조금 정부가 주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요즘에 이제 to C로 하지 말고 government인데 어떤 government? government for citizen. 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자 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어차피 똑같은데 옛날엔 G2C라고 표현한 걸 요즘에 G4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G4C. 4가 4개다 뜻이 아니라 이제 영어 4를 해서 G4C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를. 왜냐면 이제 이거는 약간 시티즌 개념을 좀 더 강화시킨 거야. 그 개념은 어차피 똑같은 건데 G2C나 G4C나 똑같은 건데 이제 인식, 용어에 담긴 어떤 의미 이걸 강화했을 때 G4C 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과의 관계를 우리가 G4C. 근데 자 조달 나라장터. 이제 우리가 조달청이요. 정부도 물건을 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외교부가 물건 사고 국방부가 물건 사고 이렇게 힘드니까 조달청에 맡겨요. 조달청은 각종 정부 기관이 물품을 살 때 대신 사주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컴퓨터 30대만 사주세요. 조달청이 요구하면 조달청이 이 전자조달 나라장터에 그러니까 조달 그렇죠? 조달 나라장터에 올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30대 공급할 업체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이제 경쟁 응모 입찰해요. 30대 얼마에 우리는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쭉 받아가지고 가장 싸지만
가장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걸 하는 데가 이제 전자조달 나라장터입니다. 뭐요? 비즈니스, 기업들과의 관계죠, 정부하고. 또 통관, 뭐 관세, 그러니까 수입할 때 기업들이 수입할 때 이런 통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뭐예요? G2B, 비즈니스. 자, 근데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기관이 이제 보안 문제로 인해서 정부 안에서 어떤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어떤 정보가 교류될 때 방어막을 좀 강하게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G2G, 정부와 정부 사이에 어떤 온나라 시스템으로 이게 그들끼리 정부 안에서만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망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G2G. 자, 그래서 자, G2B 비즈니스죠. 대표적으로 나라장터가 전자조달 나라장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 이게 나라장터예요. 이게 그 G2B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원래 G2C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요즘에는 G4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일 창구를 통한 민원 업무. 이게 정부 24 이런 데 민원 내는 거예요. 이런 게 G4C고요. 민원. G2G 정부 내 업무 처리 전자화. 서로 정부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어떤 망을 만들어 놨어요. 보안 이런 걸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 이거 뭐예요? G2G.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뭐 이런 거는 옛날부터 시험 많이 나왔고 뭐 교재에도 있는 얘기니까요.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6번 문제고요. 이건 연도나 뭐 이런 걸 딱 외우기 힘들 수 있어요. 뭐 정부나 이런 걸 연결시키기 힘들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너무 이제 쉬워서 답이 쉬워서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관을 보면 중앙예산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국고수지총괄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무론을 보면 재무론은 자 23년도에 돈을 22년도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민은 의회 가는 거고 집행을 하고 24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 돈이 이제 예산기관들은요. 그러니까 그 재무행정 조직들은 일단 편성 쪽에 초점을 두는 일들이 있고요. 편성에 그다음에 이제 집행, 결산 쪽에 초점을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 쪽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기관이 예산을 짠다 기관이고요. 국고수지총괄기관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해서 돈이 얼마 나가고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집행. 그죠? 실제 돈을 지출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집행 과정. 거기에 함께 결산까지 이렇게 쭉 어떤 지출이나 자금 관리, 결산, 회계장부 이런 거 만드는 게 국고수지총괄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업무가 이거를 한 기관의 중앙예산기관과 국가수지총괄기관을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걸 분리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부터 이제 군부 정권이죠. 노태우 정권까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나눠서 실제 이걸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 나눴어요. 나눴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기획이란 말 자체가 예측이죠. 예측, 기획은. 그래서 편성, 기획이란 말은 항상 중앙예산기관입니다. 예산을 짜는 기관이에요. 예산. 기획은. 재무부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으로 이제 문민 정권 되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 그래서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을 여기 묶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제 약간 DJ 노무현 하나의 파란당 계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또 다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이제 기획예산, 예산기구하고 재정경제 이걸 나눠서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획예산 이런 말이 뭐다? 이 예산 편성 쪽이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쭉 기획재정부로 해서 기획이 뭐예요? 예산이고 재정이 돈 관리인데 이걸 한 군데에 묶어놨죠. 지금은 기재부로. 그래서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번부터 보시면 1961년 설립된 이게 연도수 이런 것까지 뭐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이 큰 틀을 봐야 하는데 경제기획원 또 재무부. 그럼 누가 예산 짜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예산 짜는 거죠. 중앙예산기관은 이쪽이고요. 재무부가 수입지출의 총괄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몰라도 이 기획이라는 의미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과 재무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예산 짜는 기구다. 그래서 수입 지출의 총괄 뭐예요? 집행, 결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하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느낌도 오셔야 돼요. 그렇죠? 얘와 얘가 지금
구도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61년 설립된 거는 박정희 정권이고, 박정희 정권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 재무.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이게 나눠져 있고 뭐 김영삼 정부가 아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정부를 바꿨으면 어려워요. 김영삼 정부냐 박정희 정권이냐 뭐 이렇게 물으면 어려운데 이게 문제 자체가 경제기획과 재무부라는 개념만 좀 이해하면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제를 봤을 땐 좀 이거 김영삼 정부가 언제고 연도고 맞고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이거 자체가 이미 딱 이거 바꾸려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 잘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얘하고 얘는 딱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1년 이전에는 이렇게 기획처 예산국이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부 정권 이후로 여기 두 개였죠.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됐죠. 그래서 94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그래서 재정경제원으로 하나로 만들었죠. 두 개, 한 개. 그러다가 DJ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두 개. 그렇죠? 그러다가 현재는 기재부 예산실이 기재부 안에서 이제 기획 재정이 있는데 그때 예산실이 이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정부 쪽에 이제 국고수지 총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 쪽이 이제 예산실 쪽하고 관련해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게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사실 틀은 딱 얘하고 얘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산기관과 수입지출 서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답은 구하기 좀 쉬웠다. 이 문제는 사실 이 정권을 물었으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얘 개념을 물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보시고요. 자, 17번 문제고요. 자,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태동한 행정학 연구인데요. 자, 월남전 패배, 흑인 폭동, 소수민족의 문제 등 미국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그때 행태주의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면서 미노부르크에서 왈도 등이 주도하면서 새로운 행정학을 방향을 모색했던 거. 그게 뭐예요? 신행정론이죠. 그렇죠? 후기 행태주의 계열로 왈도, 마리니, 프레데릭슨 등이 60년대 미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통한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형평성, 고객 대응성, 탈관료제, 현상학 등을 이제 강조했던 게 신행정론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고객 중심 행정, 시민의 참여, 가치 문제를 강조하고요. 행정의 실천성, 적실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지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하지만 행정의 능률성,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주장. 이건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행태주의 계열은 오히려 비판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성 이런 거 강조했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신행정론 얘기고요. 3번은 행태주의 계열이니까 틀렸죠. 후기 행태주의로 나왔던 게 뭐다? 신행정론이다. 신행정론이다. 자, 18번 문제고요. 정책 결정 요인론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얘도 키와 로커드나 루이스백, 특히 루이스백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일반 수험생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책 결정 요인은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도슨과 로빈슨이. 그리고 얘 내용은 누구나 다 배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로 답을 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키와 로커드나 루이스백으로 답을 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배운 데에서 나오는 거다. 난이도가 높일 때는 안 배운 데를 내요. 그런데 걔네들은 답이 아니에요. 내가 안 배운 걸로 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얘네들로 루이스백 몰라. 모르는데 도스갈 로빈슨 알아. 그럼 얘만 잘 알아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 뭐 다른 애들이 루이스백은 뭐지? 무슨 얘기하고 있지?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도스갈 로빈슨 얘기는 명확하다. 그래서 답을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우면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슨과 로빈슨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책 결정 요인론은요. 자,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과연 정책은 어떤 게 정책을 결정할까? 그래서 이제 기존 논의가 정치일까? 사회, 경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정책 결정 요인은 결국은 그동안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 정책 결정 요인론의 대표가 도슨과 로빈슨이고 이들 연구를 통해서 자,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사회 경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 결정 요인론이에요. 근데 이제 비판은 너무나 경제 변수만 강조하고 정치 변수가 영향이 없다? 그건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 아니냐. 경제만 너무 과대평가하고 정치는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요.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 이 정책 결정 요인론은 도슨과 로빈슨의 주장은 자, 보다 사회 경제 요인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결정 요인론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과대, 그렇죠? 이걸 중시를 받는데 이걸 또 비판을 받는 거죠. 너무나 사회 경제 요인만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근데 도슨과 로빈슨은 결국은 뭐다? 정치가 영향을 못 미치고 경제가 영향을 주더라. 어떤 관계를 얘기해요? 허위 관계를 얘기합니다. 허위 관계.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허위 변수라는 거를 이제 정책론 이 평가할 때 배우는데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으면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으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빨간 옷 입으면 교통사고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인과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실제 관계가 없는데 내가 기분 업된 날, 기분 막 좋은 날은 자꾸 빨간 옷 입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기분 업된 날은 운전할 때 막 빨리 누르는 거예요. 엑셀러를 막 빠르게 누르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업 때문에 빨간 옷 입고 기분 업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건데 기분 업된 건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결국 빨간 옷이 자꾸 교통사고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관계를 우리가 허위 관계라는 거예요. 허위 관계. 그죠? 그리고 얘를 허위 변수다. 기분 업을 허위 변수라 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허위 관계다. 즉 얘하고 얘 사이에 실제 관계가 없는데 얘 때문에 있어 보이는 거죠. 거짓말. 효과가 없는데 효과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허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둘 다 영향을 미치면서 얘가 원래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애예요. 근데 얘가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빨간 옷이 교통사고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슨과 로빈슨은 자, 정책이란 게 있고요. 근데 정치가 있고요. 근데 정치가 정책에 영향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사회, 이 경제가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정치에 영향을 못 주고 경제가 영향을 주더라. 자, 도슨과 로빈슨 모형은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 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둘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사회 경제나 이 사회나 경제는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회 경제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는 아무 효과가 없더라. 실제로는 사회 경제가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회 경제가 정치도 바꾸고 사회 경제가 정책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정치가 정책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는 효과가 없더라. 사회 경제가 실제 바꾸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없고 경제 효과를 준다. 근데 경제만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은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와 정책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 경제 변수로 인해 정치 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돼서 둘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변하다 보니까 정치가 바꾸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경제가 바꾸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슨과 로빈슨 얘기고 이건 허위 변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이 문제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허위 변수와 허위 관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개념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뭐 답은 2번이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키와 로커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키와 로커드는 얘네들보다 이제 전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키와 로커드는 이제 기존에 어떤 학자들이냐면 아예 정치가 정책을 영향을 준다고 봤던 학자들입니다. 초기에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키와 로커드 같은 학자들은. 근데 이에 대해서 누가? 도슨과 로빈스가 반대되는 지금 결과를 낸 거죠. 키와 로커드 얘기부터 나왔고 원래는 정치가 정책을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봤던 게 키와 로커드고
근데 노슨과 로빈슨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사회 경제가 영향을 주고 둘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원래 효과가 없는데 자꾸 정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실제로는 사회가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노슨과 로빈슨 얘기고 이 전에 이제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키와 로크드입니다. 그래서 키와 로크드는 기본적으로는 사회 경제 변수가 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정치가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노슨과 로빈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나왔고요. 자, 루이스 백 모형은 사회 경제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정치도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루이스 백 연구는 사회 경제 변수도 영향을 주고 정치도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사회도 직접 효과가 있고 정치도 독립적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백 연구는 이제 이거예요. 사회도 영향을 주고 정치도 영향을 주더라. 둘 다 영향을 주더라. 루이스 백 연구는. 그런 논리가 이제 좀 관련된 게 크누드와 매크론처럼 정치도 영향을 주고 경제도 영향을 주더라. 이게 크누드 매크론이고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루이스 백도 있고 다양한 연구들이 나온 겁니다. 루이스 백도 있고 크누드와 매크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키와 로크드가 초기 연구고 이제 그게 여기 노슨과 로빈슨으로 가고요. 노슨과 로빈슨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루이스 백 등 뭐 이렇게 크누드와 매크론 이런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자, 19번에 자, 공직부패 유형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인허가 딱 나오고 급행료, 커미션 딱 나온 거요. 이거는 제도화된 부패죠. 일탈령 부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탈령 부패는 무허가 없어를 단속적 금품을 받은 거고 우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도화된 부패는 뭐예요? 급행료, 커미션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이 딱 틀렸고요. 2번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다. 이런 게 권력형 부패죠. 권력형 부패. 그래서 우리가 부패 중에서도 이게 권력형 부패는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권력형 부패고 이제 좀 권력을 이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배고파서 그래서 생경 부패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색 부패는 윤리 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건 애매한 것들 이런 게 이제 회색 부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만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런 부패를 우리가 회색 부패라는 겁니다. 회색 부패. 그래서 보시면 회색 부패는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애매한 부패들 이런 게 회색 부패가 되겠고요. 자, 거래형 부패는 뇌물수수 누군가 주고 받는 게 있는 거죠. 이게 거래형 부패고 비거래형 혹은 사기형 부패는 남몰래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남몰래 하는 게 이제 사기형 비거래형 부패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남몰래 하는 거 이거보다 사기형 부패다. 답은 1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고요. 자,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얘기고요. 집행을 갖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으로 정책 결정 내용은 타당한 하나의 인과이론 X 되면 Y가 나올 거야. 인과이론에 바탕을 두고 정책 내용은 법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다 예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집행 현장의 일선 관료들이나 대상 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그죠? 정책 집행 중에 하향식은 자, 첫 번째 자, 정책 결정이란 거는 고위직들이 모여서 예측과 처방을 내리는 거고 하나의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장 좋은 처방을 찾아서 하나의 정책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조화시켜서 우선순위 변화 없이 충실히 수행해서 의도한 결과를 내야 한다. 이게 하향식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충실히 수행해서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조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하면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을 쭉 연구했던 게 이게 보다 기본적으로 하향식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향식은 자,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아서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리고 그걸 하나의 정책을 찾아서 구조화시키고 법적으로 명확화시켜서 충실히 수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자. 다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와 같은 조건들을 쭉 충족시키면 이걸 얘기했던 게 하향식의 대표적인 학자가 사마하 이렇게 외워졌죠. 사마하 그래서 사바티어 외지메니언은 뭐다? 하향식이다.
이와 반대된 게 상향식이고 상향식은 뭘 강조해요? 현장.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고위직이 처방 내리고 예측해도 현장에선 막상 집행할 때는 현장은 예측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선 관료,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 있는 관료, 일선 관료의 역할을 강조했던 게 상향식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자, 정책 결정의 내용이 타당한 인과적 이론에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 이론에 바탕을 두고 법령을 명확히 한 후에 미리 모든 걸 다 예견해서 진행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하향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일선 관료들이나 어떤 전략 등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위에서 다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야? 사마 하죠. 그 사바티어 마즈메니 하향식 학자입니다. 자, 21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은 없었으나 청주시에서 이제 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었죠. 이게 청주시 정보 공개 조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제도는 국가의 어떤 정보 공개 제도 법이 만들어지기보다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얘기고요. 자, 보통은 이제 청구에 의한 공개가 원칙이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공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보다 청구 공개가 원칙이다. 이게 자발적 능동적 정보 제공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원칙은 청구 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처럼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뭐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자, 청구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3번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우리가 이제 제가 배고 포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간다는 건 그죠? 배고 포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변한 거니까 변하는 쪽이 좋은 거다.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그죠? 배고 포내 지금 배고파 저도. 그래서 배고 포내인데 네거티브가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좋다는 건 뭡니까? 다 해도 돼. 모두 허용. 다만 일부 예외.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다 해도 돼. 다만 이거만 안 돼. 이게 네거티브고 포지티브는 모두 금지예요. 금지. 안 돼. 다만 일부만 허용하는 겁니다. 다 안 돼. 다만 이건 해도 돼. 그러니까 훨씬 좋은 게 다 해도 돼. 다만 이것만 안 돼.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는 다 해도 돼. 이게 뭐예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죠? 네거티브 방식들은 다 해도 돼. 다만 일부만 빼고. 이게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자, 보시고요. 4번. 정보 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작성 공개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몰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걸 공개해야 한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실제로 자,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 목록 중에 자, 뭐 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비공개가 있죠. 비공개. 정보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4번이 답이고요. 자, 22번. 다시 4번. 이해되시죠? 이건 공개하여야 한다. 틀렸죠. 4번 틀렸고요. 자, 22번 보시면 자,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자, 고전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신고전 이론은 인간관계론, 현대 이론은 자, 환경을 고려하는 거시 이론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심사비. 심사비를 내세요. 심리사회 비공식. 심사비를 내세요. 그리고 현대 이론은 뭐예요? 현대 이론은 환경을 고려하는 이런 여러 이론들이 다보다 기본적으로 거시 조직 현대 이론이다. 그래서 신고전 이론은 인간관계론이고 그래서 3번, 4번 사회 능률
비공식 심사비 이게 신고전 이론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직군 생태론, 자원 의존 이론은 뭐예요? 거시 현대 이론이고 그 인간을 굉장히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제 복잡인으로 이해합니다. 현대 이론들은.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은 자 개방적, 동태적, 유기적 조직을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해요? 환경. 그죠? 이제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이론들이고 여기가 심사비 이게 기본적으로 신고전 이론이다. 자, 23번 지방자치법상 지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돼 있는데요. 일단 기본 원리는 사무배분 원칙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일단 기초가 하고요. 안 되면 광역이, 안 되면 중앙이 한다. 이거예요, 기본이. 자, 그래서 자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무는 이제 시도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고 기초가 하기 어려우면 이제 시도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고요. 자, 하지만 모든 사무를 다 시군구가 먼저 하는 건 아니고 시도가 먼저 해야 할 사무도 있는 거예요. 시도가 그게 이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나 혹은 국가 시군구 사이에 연락 중간에서 광역이 이제 중간에 이 양자를 연결해 줘야 할 때 이럴 때는 보통 시도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 조정 사무는 시도 사무가 되는 겁니다. 원칙은 이제 시군구가 하면 좋지만 이게 보충성 원칙에 따라 해야지만 이런 사무들은 시도가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 사무지만 이렇게 자 시도 사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30만이 아니라 50만. 그렇죠?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지방자치로는 30만 이럴 수가 없어요. 50만, 10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치단체의 구역과 조직, 행정관리 등은 뭐 시도도 시군도 다 할 수 있는 사무들입니다. 자기들의 구역과 조직 관리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사무는 원래 자기들 사무야 다. 각자의 사무가 있다. 자 보시고요. 24번.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배우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했고요. 52년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자 재헌의회가 성립되면서 49년 전국에서 도의회 선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52년도부터 그러니까 재헌의회가 성립되면서 49년에 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법은 49년도에 만들었고 실제 선거는 52년도에 실시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은 지방선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다시 부활돼서 91년도부터 이제 의회 선거부터 했어요. 의회 선거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YS 정부부터 95년도부터 단체장에 대한 선거까지 같이 뽑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당 공천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95년도에 이제 의회 선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95년도부터 이제 단체장에 대한 선거도 같이 됐다. 자, 그래서 정당 공천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기초는 정당 공천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까지 확대가 됐고요.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은. 그리고 2007년 교육감 선거가 일부 이제 주민 직선제로 일부 시행됐고 2010년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91년도 지방선거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은 선출했으나 단체장 선거는 없었죠.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에 이제 기출이 좀 나왔던 거니까 그렇죠. 노태우 정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5년 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 아니죠. 95년도에는 단체장 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95년도 김영삼 정부는 그리고 이제 2007년도 혹은 2010년도부터 직선제가 교육감 선거가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95년도부터는 아니다.
자, 4번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돼 있는데요. 이 남는데 이 중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1961년도부터예요. 61년도부터고 이제 여기에 60년대 이제 이공화국의 선거가 있었고 이때는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저것. 그 이승만 정부 물러나면서부터 60년대 이공화국은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시읍면장 선거도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60년 선거는 됐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연도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다 됐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그 공무원 시험 쪽에서 아예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답은 2번이고요. 다만 조금은 이게 정확히 보기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론을 하신 분들은 좀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 보시면 자, 이것도 답은 어렵지 않아요. 답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확신을 갖기가 좀 애매한 해석에 따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선 집행 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 수능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하면 수능할까 했을 때 일단 도덕적 설득을 하면요. 도덕적으로 이거 좀 인지상정을 하자 하면 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지만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상들보다는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대겠죠. 도덕적으로는 되니까 완전히 뭐 안 돼! 막 저항하기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그거 안 돼요 하겠다는 겁니다. 도덕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게 정당한 논리가 안 되니까 도덕적으로 설득하니까 받아들여야겠어 아무래도. 근데 싫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니까 관료는 당연히 저항하지 않겠죠. 하지만 피해보는 집단은 싫단 말이야. 그런데 도덕적이다 보니까 뭐 반대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적 자격이나 여기서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능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이타적이다. 이타적으로 실제로 수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의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심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인을 하다 보면 뭐 돈 받고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죠. 나는 그냥 원래도 하는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수능한 사람인데 돈 주고 한다? 명예나 체면 손상시키고 그 돈이 유인 과정에서 이게 유인이라는 건 이제 돈을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 이제 타락을 돈 주면서 돈 하면서 사람이 그 돈에 녹아내려가서 타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은 뭐예요? 벌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타락? 사람의 타락? 그럼 돈이죠, 돈. 그러니까 이타적인 부분을 하는 사람은 왜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거요. 이기적인 거다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고 또 돈에 연결되다 보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으로 수능을 확보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처벌을 하다 보면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때리는 거야. 막 때리니까 그냥 나의 불응의 형태가 뭔지 모르는 상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불응하는지조차를 알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로 하다 보니까 왜 불응하는지 사실 이들이 왜 불응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딱 알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딱 답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국가직 7급 해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뭐 쉽게 풀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 85점 정도면은 충분히
잘 봤다 생각 드는데 이제 90점이면 정말 잘 본 것 같고요. 85점 정도면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꼭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서 공직에 나가셔서 또 멋진 공직 생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또 실수로 또 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아직 이제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지방직도. 그래서 여러분 꼭 힘을 내셔가지고요, 달려가셔야 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끝까지 달려가는 자만이,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